이 교수의 영화 읽기 65번은 구로사와 아키라의 꿈입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예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어, 꿈은 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스타일의 영화예요. 이 전체적인 이 분석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영 시간 2시간 길이의 이 영화는 1편 여우비, 2편 복숭아밭, 3편 눈보라, 4번 터널, 5번 까마귀, 6번 붉은 후지산, 7번 귀신이 울부짖는다, 8번 물레방아가 도는 마을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망이 8년 전에 완성한 영화로 이미 감독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영화를 듣고 구로사와 아키라의 유언이라는 꼬리뼈가 붙을 정도로 삶과 죽음에 관한 조제를 모티브로 삼고 있어요. 송보나 교수의 그 논문에서 인용한 거죠. 문화들 이치는 이 꿈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전부 시나리오를 쓴 첫 번째 영화. 그 시나리오를 같이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쓴 시나리오 영화인데 이거는 제가 혼자 썼다는 거죠. 칼 플래치의 논문에서 인용한 겁니다. 재인용한 거죠. 김종국 교수도 구로사와 아키라의 후반기 영화 스타일 고찰에서 꿈을 구로사와 아키라의 자서전적 성찰이라고 소개를 해요. 예, 28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15분 정도의 단편으로 모은 옴니버스이다. 구로사와의 영화들과는 다른 양식을 시도한다. 조지 루카스는 ILM이 시각 효과를 맡았고, 5번째 에피소드의 까마귀 편에서는 헐리우드의 마틴 스코세지도 감독이죠. 가 화가 고호로 등장한다. 워너브라더스 제작으로 구로사와 아키라와 스필버그가 이 사람 되게 유명한 감독들이죠. 헐리우드에. 이 사람들이 다 구로사와를 응원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로사와를 응원해서 만든 영화죠. 쉽게 말하면 미국의 헐리우드의 대표 감독들이 공동 제작했다. 워너브라더스가 배급을 맡았고 일본 소니와 돌비 스튜디오 등 헐리우드의 기술이 구로사와의 실험을 확장시킨다. 이렇게까지 헐리우드의 지원을 받은 동양인 또 외국 감독은 드물죠. 거의 없죠. 꿈은 현실과 환상을 교차시키는 양식을 통해 일본의 정체성을 묻는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시공간을 달리하는 형식 체계로 구성된다. 주제에 있어서도 에피소드 간의 연결은 매우 느슨하다. 이게 총체적인 설명이 드물어요. 그냥 단지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게 이게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서사적 연결이 있는지, 보통 이렇게 에피소드 간의 연결, 주제에 있어서 또 서사적 연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보통으로 이렇게 이게 주류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는 어떻게 연결된 거지? 구체적으로 그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불안과 희망, 문명의 사회에 대한 비판,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 일본 특유의 애니미즘 등이 등장한다. 복숭아 정령들이 춤을 추고富士山이 폭발하고 2차 대전의 유령군대가 등장하는 꿈 등은 구로사와 아키라의 휴머니즘에 대한 주제를 응축하고 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휴머니즘이라는 말도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좀 드물어요. 이전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후기 구로사의 영화의 양식적 특징은 매우 정적이라는 것이다. 꿈의 8개 에피소드는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된다. 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제 자막이 딱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가 시작하는 거죠. 이 자막의 사용은 꿈의 주체가 누구신지, 그로사 자신이 경험한 자서전적 이야기,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거죠. 를 강조한다. 비 오는 날 여우의 결혼식을 보는 어린아이 이야기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장례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에피소드는 장례식이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결혼식이거든요. 비 오는 날 여우의 결혼식이에요. 여우비라고 그러는 날이죠. 그다음에 결혼식이 장례식만큼 무겁고 장례식은 결혼식만큼 흥겨워요. 그게 이제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은 결혼식, 끝은 장례식인데 분위기는 정반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정반대란 말이죠. 8개 에피소드가 독립된 이야기지만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성장 과정, 어린이 된 성장 과정과 그로부터 비롯된 삶의 문제를 구로사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삶과 예술에 관한 구로사와의 성찰이기도 하다.
그 5편 까마귀가 이제 가운데 있고 핵심인데 양쪽을 연결하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거기서 앞에 인용한 칼 플래치하고 송버나의 두 논문을 비교해서 읽으면서 구로사와 아키라 연출 의도를 하기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칼 플래치는 반고우 구로사와 이렇게 표현해요. 반고우 슬래시 구로사와 대시 구로사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게 뭐냐면 상호 영향이죠. 둘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랑글로와 다리인데 그림이 아들 근처에 실제 다리이지만 이 진짜 다리예요. 근데 일본식 아우라를 갖고 있다고 보이시는 거죠. 이 그림이 반고와 보기 특히 흥미로운 선택인 거죠. 이 그림이. 미술사가 제이 패트리스 마란델의 말에 따르면 이 다리의 모양은 우연히도 고흐가 찾고 있던 무게 없는 세상, 그가 일본과 연관시키던 순수한 감각과 색깔의 세상에 딱 들어맞아요. 이 그림의 구성은 여기에 이제 그 등장인물인 구로사와 아키라 대역이 요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고흐가 어디 있어요? 하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그림의 구성은 반고의 일본주의, 자포니즘, 이 1920년대, 30년대 그 프랑스가 가장 좋았던 시절, 반고의 인상파 그 그림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이 일본주의죠. 자포니즘이라고 그러죠. 일본 판화, 특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우키오에라는 거죠. 그 애에서 보는 복판 양식, 건축 양식이죠. 의 가볍고 부서지는 쉬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다리가. 이거 일본 것 같은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본 판화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 원근법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상파 그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화화의 시작이 뭐냐면 원근법을 무시하는 거죠. 별 신경 안 써요. 원근법대로 그려야 돼. 뭐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동양적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해요. 고흐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을 매료시킨 정말로 매료시켰어요. 그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에 일본 판화가 나와요. 등장해요. 일본의 판화 우키요에의 화법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우키요 화법을 하나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이 다리를 걷는 사람이죠. 공법이 없죠. 어디가 멀고 가까운지가 안 나타나요. 이게 이제 일본의 우키요의 특징인데 사실은 서양의 그 그림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일본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동양식으로. 붉은 후지산 그림 있죠. 후지산은 웃기의 후지산 이게 입구의 그림이거든요. 판화 그림인데 요 장면이 붉은 후지산의 후지산이 장면이 나와요. 그 후지산이 이렇게 요 그림으로 딱 나와요. 시작할 때. 근데 노리코 T 라이더가 설명하던 이런 후지산의 그림이 고흐의 매력적이었다고 그래요. 신성한 후지산의 경치가 반고에게 매력적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 신성한 산의 후쿠사의 경치 300개를 틀림없이 얻어야 한다. 태호가 화상이었잖아요. 그 그림 거래하는 사람. 그 태호한테서 쓴 편지에 이거 꼭 구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또 파파 탕기의 초상화가 유명한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 뒤에 사람이 이렇게 앞에 딱 정면에 있는 초상화인데 이 온화한 노인 탕기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상징하려고 자기 머리 위에 불이 뿜어지는 후지산의 그림. 그러니까 불이 뿜어지는 후지산의 그 위에 같은 그림 있죠. 그림이 뒤에 배경에 있어요. 근데 이 탕기 노인의 글이 자기 결혼 생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고가 그냥 좋아서 그린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한 거죠. 그래서 5편 까마귀에 이어지는 6편 후지산에 나온 후지산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의도적으로 우키요의 방식으로 촬영을 하였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죠. 5편의 그 보고의 보고하고 만난 내용이니까. 그래서 칼 프리츠는 그 5편 까마귀에 나오는 반고와 구로사와 아키라 대역이죠. 과의 대화를 길게 인용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일본 판화가 반고흐하고 연결되는 19세기 중의 문화적 영향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대응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950년대 스타일 복장을 한 일본인 구로사와 아키라에 대한 반고우가 구로사와 아키라로의 문화 영향으로 이제 동양의 서양으로 갔던 흐름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는 거죠. 그 흐름의 장면이에요. 빈센트 반 고우가 만났을 때 왜 안 그래요? 내겐 이 풍경이 믿을 수 없어요. 빈센트 계속 말하며 빈센트가 구로사와 아키라에게 몸을 돌린다. 그림처럼 보이는 풍경은 그림이 되지 못해요. 시간을 들여 자세히 본다면 자연은 모두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을 때 나는 그저 그 안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때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풍경이 내게 저절로 그림이 돼요. 그래요. 이 자연의 배경을 먹어요. 난 그걸 통째로 삼켜요. 그리고 그때 내가 끝냈을 때, 삼키는 거, 소화시키는 거를, 그러면 그림이 내 앞에 완전하게 나타나요. 뻥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안에 담고 있는 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아끼라 지금은 일본식 악센트가 나면 영어로. 그전에 불어로 얘기하거든요. 반가워하냐 물어볼 때는 아주머니들한테 빨래하던. 그때 뭘 하세요? 빈센트 강조하듯이. 난 일을 해요. 난 노예처럼 일을 해요. 난 기관차처럼 나를 모아요. 이때 기관차 없던 시대거든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러니까 이제 뭘 뜻하냐면 빈센트가 나타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라는 거죠. 1950년대 장면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가 번역한 거고요. 그 책에서, 그 논문에서 인용해서. 원래 영화 자막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송보라 논문에서 나오는 영화 자막인데, 풍경이 환상적이지 않죠? 가만히 보면 모든 자연은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에 나도 모르게 빨려들게 된다고. 그러면 마치 꿈결처럼 그림이 저절로 완성되지. 난 대자연을 흡수해요. 완벽한 자연을 갈구하죠. 어느 순간 보면 완벽한 그림이 나타나지만 다 담을 수는 없지. 그러면 당신은 뭘 하죠? 노동을 해요. 기관차처럼 열심히. 자막은 이 정도로 해야 되죠. 대사는. 칼 플래치는 화가로서의 재능에 의심을 품고 영화 세계로 들어가던 시절에 다음과 같은 자서전적 이야기가 구로사와 아키라 대역의 5월 까마귀 이야기하고 적절하게 어울린다고 지적합니다.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자서전이죠. 자서전 비슷한 것이라는 자서전. 내용에 보면 하지만 당시에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산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내가 과연 화가로서 재능이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세잔네의 화집을 보고 나서 밖에 나가면 집과 길과 나무가 전부 세잔네의 그림처럼 보였다. 고그나 위트릴러의 화집을 본 뒤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고그나 위트릴러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았다. 전혀 나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다. 다시 말해 나만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히 자기만의 눈을 가질 수 없는 게 당연했다.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다는 거죠. 칼 플래티시의 논문, 그러니까 서양인의 논문이죠. 당연히 구로사와에 대한 고흐의 영향력을 강조하겠죠. 어쨌든 다 자기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동양인 송보나의 논문은 어, 당연히 또 어, 고흐에 대한 일본 문화의 영향하고 그걸 중심으로 과 구로사와 아키라의 꿈이 내포하고 있는 동양 문화의 힘을 연계해서 파악하는 게 송보나의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보나가 바로 똑같은 아랑글로와 다리요. 이 에피소드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고고와의 만남의 사건을 시작하는 랑글로와 다리에서 빨래하는 연인들만큼이나 중요한 부부의 만남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끝내는 까마귀 나는 밀밭. 그러니까 뒤쪽을 분석하는 거죠, 송번화는. 까마귀 나는 밀밭은 이 그림이죠. 이 송번화는 이렇게 말해요. 까마귀 나는 밀밭의 묘사는 빈센트 반 고의 수많은 밀밭 그림 중에서 걸작, 까마귀 나는 밀밭을 재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가장 위대한 유화로 미술사학자들의 인정을 받은 작품이다. 빈센트 반 고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기간에 남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비평가들은 까마귀 등장을 두고 죽음을 은유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빈센트 반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근거할 수 있다. 나는 발작 며칠 전에 시작했던 그림과 씨름하고 있다. 수학하느라 대학교에서 온몸을 다해 일하고 있는 흐릿한 인물에서 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한다. 그건 그가 베어드리는 밀이 바로 인류인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전에 불이 있던 씨 뿌리던 사람과 반대되는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 속에 슬픔은 없다. 태양이 모든 것을 순수한 황금빛으로 물드는 환한 대낮에 발생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송보나가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 주목한 건 이어지는 걸 죽음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 항목 제목에서처럼 삶과 철저히 단절된 서구의 죽음 사상과 결별하는 태도에 그게 뭐가 있어요? 고우회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중요성이 있으며 또 이게 구로사와의 아키라의 자선을 같은 영화 꿈이 강조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동양사상 둘이 구별되지 않죠. 동양사상에서는 그것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영화 서양의 문화와는 다른 관점에서 까마귀 나는 물밭을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연상시키는 서양의 문화, 불길한 까마귀 모티프가 보통일 텐데 그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새로운 삶의 시작, 즉 부활 모티프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석의 첫 번째 근거는 빈센트 반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암시를 감독이 파악할 수 있다고 짐작된다. 뭐라고 했냐면 반 고흐가 나는 오늘 아침 대성당에 많은 까마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곧 봄이 오고 종각새가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땅의 포면을 새로이 한다라고 쓰여 있다. 성경에. 보라 나는 모든 사물을 새로이 한다. 그리고 신이 대지의 표면에 새롭게 하듯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가슴에 힘을 불어넣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겠지. 재생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윗부분과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송반화 논문의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 두 번째 근거는 까마귀를 보는 일본 문화예요. 까마귀는 일본어 발음이 카라스이고 까마귀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조예요. 일본을 대표하는 그 새예요. 그러니까 새를 토템으로 하는 종족은 전실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구로사와 아키라는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화가를 꿈꾸던 지망생이었다. 전실제. 전에 있던 실제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화폭의 다양한 스케치를 담아내는 화가로서의 꿈을 접었던 구로사 아키라는 그러기 때문에 빈센트 반 고흐를 꿈속에서 만나보고 싶었던 존재였을 것이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캔버스를 들고 고흐의 그림 속을 산책하던 다닌다. 그게 영화죠. 이게 영화, 이 에피소드 내용이에요. 바고와 80년대 1880년대 빈센트 반 고의 초기 작품으로 결정에 이르는 핵심적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근데 그 설상에 나오는 봉황이나 안조 외에도 현족, 까마귀를 숭상했던 거지. 따라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길조로서의 일본의 풍습을 어? 죽음의 반대편에서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 마지막 죽기 직전의 그림이 바로 그 까마귀가 어, 나는 그 밀밭의 그림이지만 거꾸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발견은 사실은 서양 종교 문화에서도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양 문화에서 흉조인 것과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길조를 의미하는 까마귀죠.를 대상으로 죽음과 새의 삶을 표상하면서 더불어 장면 3에서 까마귀 나는 밀밭을 재현한 것은 이 에피소드 5번이죠. 5번의 장면 3이죠. 현실과 환상을 교체시키는 양식을 통해 일본의 정체성을 묻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 플래티시의 논문 읽기의 경험 또는 보편 까마귀의 직물적인 관람 경험. 직물적으로 까마귀는 죽겠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송본화가 대표하는 동양의 죽음관이 얼마나 다른지 짐작할 수 있고 또 보편 까마귀를 죽음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직물적 관점 경험의 배후에 까마귀를 부활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할 전혀 새로운 해석 경험이 창출될 것이다. 그지?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이 창조될 텐데
육변 토지사는 일본 패망 사건이거든요. 일본이 다 죽어 일본 사람이 전면하는 몰살당하는 그런 마지막 사람까지 죽을 것 같은 죽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 7편 8편이 뭐냐면 귀신이 울부짖는다인데 그건 뭐냐면 지옥 같은 미래죠. 귀신이 울부짖고 지옥 같은 미래. 그리고 8편 물레방아 도는 마을의 천국 같은 미래 등이 이어지면서 관객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 너는 어떻게 할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거죠. 배치된 꿈의 영화의 플롯에 반영이 되는 거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응?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 뒤에 이건 뭘 뜻하냐면 죽음의 배후에 실질적인 현실 세계의 배후에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 부활이 가능한 그런 인식이 그 까마귀 그림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게 이제 그 일본의 후지산,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고흐가 죽은 다음에 왜냐하면 고흐가 죽은 다음에 고흐가 실질적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고흐의 실질적인 죽음이 사실은 까마귀 그림이 이게 최고의 그림으로 하겠죠. 그랬잖아요. 그 까마귀 그림이 사실은 생명의 고흐의 생명의 상징이 됐어, 그지? 어? 내가 생명의 상징. 응? 고흐의 생명으로서 부활을 했죠. 그것처럼. 그래서 부활했듯이 뭐예요? 일본 공동체, 일본 사회 공동체도 이제도 응? 저를 그리고 이후 의 생명의 부활 정도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인위적인 듯한 플롯. 이건 좀 약간 인위적이죠? 이런 인위적인 듯한 플롯이 그래서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 후기 영화에 대한 비판을 하는 주요 원인이 돼요. 이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노년의 구로사와가 제작한 후기작 난, 꿈, 8월의 강시고 마다다이어에서 발견되는 양식들 가운데 서사에 느스는 강렬한 색채의 인공성은 과잉, 컬러져 없는 롱테이크, 점프샷, 대입법적 사운드 실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처음에 앞부분 전후, 그러니까 초창기 말고 그다음에 이제 1950년대 이후, 라셔몽 이후, 그러니까 7인의 사문화의 가계무사에 이르는 양식이 대서사를 기반으로 한 시청각적 역동성이 이게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후기 구로사와 영화는 각 작가주의의 작가주의 태도에 따른 양식이에요.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예술적으로 하고 여기에 신작가주의라 하면 6, 70년대 서구의 작가주의를 기반으로 서구의 작가주의라는 건 이제 자기가 소설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예술적으로 누가 알아듣든 말든 그렇게 쓰는 영어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로사 자신도 영화 양식을 새롭게 실험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그게 후기 작품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들 영화들의 특징은 일본의 궁극주의 내셔널리즘을 공공연히 들어든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이들 영화 양식 특징이 사람들한테 무시된 거죠. 그의 후기작에는 영화 매체에 대한 구로사와의 고민이 반영된 양식적 실험이 두드러져요. 전후 구로사와 영화들이 그러니까 유명하게 만든 영화들이 연출로서의 감독의 역량을 확인시켜준다면 후기작은 작가로서의 예술적인 실험적 태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잘 정리된 구로사와의 후기 작품, 후기 영화 꿈을 포함한 그런 설명이에요. 대표적인 설명이에요.
코엔 살레브와 라즈는 꿈이 메시지를 위해 드라마를 포기했다. Giving up the drama for the sake of message. 라는 보크의 비판을 인용하면서도 이 영화의 상징과 요소들이 비일본인 관객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그 원초적인 의미가 일본적이다. 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논문에서요. 코엔 살레브 라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는 영화는 액션에 강하다. 영화는 사색적인 사고나 개념적 생각에 능하지 않다. 영화는 즉각적인 자극에 능하지만 사람들을 다른 예술에 관여하게 하거나 어떤 주제에 관해 배우는데 좋은 도구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그랬죠. 육체적 행동에 경도하는, 쏠리는 경향의 드라마 트루기의 관습과 구별되게, 다르게 적대적 기반의 해결, 전쟁 갖고 해결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정치 해결 안 해요. 에 세워진 영화 미학을 선호하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시학.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근대의 비문법적 대립의 전쟁 영화, 중기의 중기의 에서 어? 후기의 짧은 대적 포월을 하는 인 거죠. 어? 근데 유명한 거는 요거예요. 중기 거예요. 막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영화인 줄 알았거든. 이렇게 액션하고 사색하고 뭐 이런 거 그걸 왜 하냐 영화에서 공부를 왜 하냐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그지? 이게 이제 구로사와 이라는 유명한 뒤에는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별로다 보통 대중적으로 어, 선호하지 않는 이 후기 영화를 지금 입고 있는 근데 이 영화 꿈을 계기로 1990년 아카데미 흉내 공로상을 받는데 바로 90년에 그때 조지 루카스 감독과 스필버그 감독이 상패를 수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학생처럼 기뻐했어요. 선생님한테 상 주는 것처럼. 바로 왜 그랬을까요? 대중은 안 그랬는데 바로 이게 구로사와 안케라 감독의 탈근대 영화 미학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탈근대 영화력이 뭔가를 봐야 되는 이 상황이 된 거.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구로사와 아키라의 후기 영화 중에 하나가 난인데 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사람 김정국 교수가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요. 시린의 사무라이와 요진보에 보여준 흑백의 양상은 초창기의 거, 중기 거, 난의 전투 장면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색채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타다지로 이게 난이라는 거는 리어 왕을 번안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 타로지로 딸이 셋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들이에요. 세 아들의 가부장 위계가 노랑, 빨강, 파랑의 색채로 체계화되고 이들의 군대 또한 각각의 색깔에 싸우는데 보여요. 그래서 노랑, 빨강, 파랑으로 이빨로 표상된다. 사브로의 장인 후지마키의 군대는 하양이며 영화의 마지막 성을 공격하는 아야베의 군대는 검정이다. 여기에 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원근법의 입체감을 의도적으로 획만시킨다. 막 신나게 만들어야 돼. 영웅을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쟁이면 멋있려면 원근법의 입체감이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일부러 그걸 없애는 거야. 색채의 과잉과 평면적 시각은 사실성보다는 영화적 산영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 전쟁의 사실성이 보다는 이상하게 그 꿈꾸듯이 영화를 찍어요. 동시에 클로즈업 없는 롱숏의 과도한 사용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게 하는 거죠. 너 멀리서만 보니까 주열물을 오히려 추상적으로 만들면서 동일시를 방해하는 거. 근데 원래 영화라는 게 옛날 영화들은 주인공을 잘 보여줘서 주인공과 같이 감동하고 뭐 그래야지만 좋은데 방해하는 거죠. 그걸 거꾸로. 예를 들면 지루해하는 수에 대해서는 얼굴의 클로즈업의 부재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양식은 왜 이랬을까? 심리적 환영을 제거하기 위한 구로사의 의도였던 거죠. 인물을 인물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인물을 개성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난에서 색채와 시각 양식의 추상화는 표면의 투명성만을 전시하는 거죠. 마지막 전투 장면의 거대하고 인상적인 세트에도 불구하고 평면화된 성분, 언덕, 광활한 광야 등은 극적 밀도의 그러니까 드라마를 안 만드는 거죠, 일부러. 구로사와는 난에서 극적인 강렬함과 인물의 내적인 깊이 대신 영화의 회화적 양식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 김정국이 설명하는 난의 특징이 꿈의 그것이면서 꿈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후기 구로사와 아키라의 팔근대 미학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 설명을 다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꿈으로 나쇼몽을 본 관객이 기대한 건 뭐였겠어요? 현자 구로사와의 아키라의 유토피아 사상이었겠죠. 아, 그 유토피아 사상을 그리는구나 보겠죠. 그러니까 꿈의 마지막 에피소드, 그 8편 불내방아가 도는 마을에 이게 바로 그 얘기인데 일부가 실망을 해요. 그게 이제 주요 원인인데 이 구로사 아키라에 대한 실망의 주요 원인이에요. 바로 이게. 근데 그거는 사실성보다는 영화적 환영으로.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유토피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꿈처럼 그려버려요. 그건 뭐야 그런 거죠. 색채와 과잉의 평면적 시각으로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유토피아 사상이 제시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관객들은. 근데 그걸 설명하자면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의 미메시스, 그 사실적 묘사, 재현이 아니라 시뮬라크럼, 그러니까 가짜 복사물이라는 포스트 모던 개념이에요. 가짜 복사물이라는 뜻으로 플라톤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데아의 반대, 대립하는 개념이에요. 포스트 모던 개념이에요. 팔근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고흐가 왜 아방가르드 예술가인가 하면 근대 회화의 미메시스 방법론, 응? 원근법으로서 제대로 세상에 보이는 거 그린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창조력 대안이죠. 창조력 상상력에 대한 설득력 있게 제시했기 때문이고, 그 고흐처럼 그 아키라 구로사와도 포스트 모던 탈근대 세계관의 모색을 위한 영적 오디세이, 응? 가될 영상적 서사를 구축하고 있어요. 난도 그렇지만 꿈에서 색채와 시각의 추상화로 표면의 투명성만을 전시하는 거대하고 인상적인 세트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유토피아 세상이. 그러니까 뭐라고 여겨지냐면 극적 밀도가 감동도 없고 극적 밀도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하지만 아주 많은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인 연출에 의한 산물이에요. 그냥 실수한 게 아니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 어, 인간은 희로애에 약해서 좋은 것을 잃게 된다. 이게 이제 물레방아 꼴 103세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그 1980년, 1990년보다 더 이 영화가 어, 개봉되던 1990년보다 지금 더 이런 지혜는 좀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지금 더 기후재난 시대에 귀중한 생태적 지혜인 거죠. 어? 뭐 필요해, 뭐 필요해, 그래갖고 다 엉망 세상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해하지 못해서 깨끗한 공기와 물, 맑은 물, 그 원천인 나무와 불을 끊임없이 훼손하는 한심한 발명품들. 그게 다 그러죠. 식기세척기를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접시 그릇 몇 개를 세척하는데 물을 1시간이나 퍼붓더라고요. 5분인데. 기적으로, 그래서 나는 식기세척기 어디 가서 쓰려면 못 쓰겠어요. 너무 양심에 걸려서. 물론 내가 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심한 게 많더라고요.
기적으로 여기는 근대 학자들이 그걸 기적으로 여기는 거죠.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고 할아버님, 이 어르신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한 예전 방식대로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물레방앗골 주민들은 예를 들면 밤은 어둡기 마련이니까 별이 안 보일 만큼 밝은 거 원치 않는 조명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근대적인 전등 대신에 양초나 기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문자 그대로 도덕과의 교훈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때? 주입식인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설득력이 극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구로사와 아키라의 실수나 약점의 노출이 아니에요. 그의 연출 의도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관객 경험에 관객을 그렇게 경험하게 만든 거야. 그게 제 주장이에요. 화려한 색채로 공들여 시작한 동양의 낙원. 우리 무릉도원이 동양의 낙원이죠. 복숭아밭, 그지? 같은 물레방아골 풍경이에요. 그 풍경이 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원근법의 입체감을 의도적으로 평면화한 채 제공을 해요. 그리고 관객들이 103세 어르신을 영웅시할지 모를 심리적 환영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인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동일시를 방해하는 영상 작업도 구로사와의 의도의 산물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멋있는 세상같이 또는 멋있는 사람같이 안 보이게 한 거죠. 즉, 시밀라크럼에 의한 근대 유토피아의 탈신비화 작업이죠. 신비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대 영웅의 반영웅화, 서민화 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986년 인터뷰에서 구로사와 아키라는 자신의 이런 영화 사상의 극적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시네이스트와 인터뷰였는데 당신은 예를 들면 추문과 나쁜 놈일수록 잘 잔다 등 당신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사를 더 직접 묘사하는 영화들을 만들고 했습니다. 최근 당신의 영화들은 과거를 배경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철학적이 돼간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막 신나는 영화 많이 찍더니 왜 이렇게 찍냐 이렇게 뭘 직접적 질문했죠. 그러니까 구로사와키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직접적인 진술을 하고 이런저런 짓을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조세 콘라드가 콘라드가 어둠의 핵심, 꿈을, 또 영국의 노예제 폐지, 등을 촉진해놨고 진짜 그랬어요. 응? 어둠의 핵심 그런 영화 그 소설 몇 편으로 실제로 세계 최초로 너무 이르게 영국은 노예제를 결국 폐지하였지만 되었지만 어, 그래서 나중에 조세프 나드의 내부는 인간의 공정이 결코 되지 않으리라는 절망적인 그거를 진짜 그랬어요. 비슷하죠. 고로사와키라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 이거지. 게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게다가 그 인간의 본성, 우리가 인간의 본성 자체와 우리의 사고방식을 꾸준히 바꾸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운동권, 그지? 아파 운동권, 대형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미 뭐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즉, 그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이는 갖고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사회적인 문제점을 직접 묘사하는 것보다 그렇게 했던 거죠. 구로사학교라도 초창기에 차라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본질적인 악의 양령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나도 동의하는 거예요. 필자도 이에 적극 동의하며 그리하여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유튜브 채널의 핵심 노력이 영성사상의 21세기 세기를 영성사상의 시대로 만드는데 이어가고자 아, 목표를 그래서 이것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거는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아직 시대가 안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까지 큰 호응을 받지 못했던 이제서야 영성 사상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 읽기를, 영화 읽기를 하는 것이고, 이 영화 읽기를 계기로, 응? 프로자와 이라 후기 영화가, 응? 후기 영화에 대한 호의적인 연이 이어지기를 조세 콘라드의 경우, 이 경우 후기 소설인 승리에 관한 비슷한 저평가가 있어 왔습니다만, 기자가 승리를 직접 정치성의 관점에서 보여시키려고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평가를 내가 그 조세 콘라드 전문가도 아닌데 한국에서 조세 콘라드에 관한 평론집이 나왔는데 내 논문을 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승리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사와키라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 영화들이 더 철학적으로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최근에 그 영성사상의 영성영화 시대라는 것도 썼죠. 당신이 젊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던 이유입니다. 세상이 바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안 바뀌더란 말이지. 응?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물건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게 특정 시기를 초월하는 문제들과 실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화들이 말해야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내 영화들의 메시지가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 차라리 내 영화들은 내 추구의 최종 산물입니다.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나는 특정 메시지를 가르치거나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 민감하면 그것들을 꺼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 영화관에 왔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관객들이 문제점에 관해 의식적으로 배워야 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는데, 응? 의식적으로, 어,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또 구호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인식하게 했다는 거 생각하는 거죠. 배우려고. 응?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 저절로 배우게 만들었다는 거지. 영화를 이용해서. 당위적 이론이죠. 음, 문학의, 예술의 당위적 이론. 어쩌다가 달달한 걸 발라서 속에 걸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아키라 시대에는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거죠. 비평가들이 오늘날 관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평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관객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영화를 보라고 관객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나는 심장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관객들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출연하라고 노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성적으로 출연하는 거, 그게 이제 논문이고 뭐 생각한다는 건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말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챗GPT 5는 고급 추론 기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음? 얘는 추론 기계가 나온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는 논문 쓰기 등 지식인의 근대적인 직업 자체가 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위에서 말한 이성적으로 수련하려는 노력은, 응? 하려고 하려는 노력은 기계가 감당하게 되는 게 21세기의 보편적인 사회 모습이 될 것.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비판이 구로사와 이란 감독의 1990년의 이제 현실로 되어가고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점잖게 말해서 영화를 보려고 돈을 낸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내고 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거다. 제대로 보라, 그러니까 제대로. 왜냐하면 그거는 더 나아가서 영화가 단순하다고 믿지 않으면 추론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반대로 다면적이라. 이성적으로 볼 때 영화는 구체적, 고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공을 맨 처음에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런 형태에 접근하는 건 가능한 거죠. 이거를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영화는 단순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 그거 좋다고 대중적이어야 되니까 동시에 뭐냐면 세련되고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소수의 집단의 사람들이 영화를 즐길지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영화는 다양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니까요. 그런 도구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는.
유토피아라는 서구 근대인의 기대감을 뭐예요? 배신하는 거죠. 배신할 수밖에 없을 탈근대 세계의 미래관을 예측하고 재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겠어요? 당연히 동양적, 비서구적인 방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로사의 악기의 경우에는 그게 일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 이거는 이제 어디에 설명할 수 있냐면, K 문화의 세계화 시대, 응? 또 적절히 논리가, 응? 왜 우리는 한국적인 게 필요한가라는 논리가 여기 딱 드러나는 거죠. 그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응?歌舞伎는 음악과 노래, 전투 장면인 다대덕이 수용되고 있으며, 주도는 주로, 노가 이제 그 연극이에요. 추구 그런 거고요. 정식 무대에서는 노가 주로 사용되고, 요거는 소규모 목장 같은 데서 사용되는 일하고, 좀 달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 주로 서파급이라는 구성 원리와 노래와 춤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시태. 이게 이제 주인공 같은 거죠. 아, 연희를 돕는 대표 관객격인 왁기. 이게 둘이 그걸 잘 진행시켜가요. 그러니까 노가 지니고 있는 구성 방식과 그게 진행 방식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영화 속에 차용되고 있어요. 음, 도깨비와 같이 살아나는 그게 이제 일본의 나라죠. 일본은 도깨비와 같이 살죠. 전통적인 무랄론 애니미즘 사상이 시편 제목이 뭐예요? 귀신이 울부짖는다죠. 그 귀신을 사람하고 같이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그 신관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화 속에 차용되고 있는 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로 뭘 갖고 하라냐면 그 중에서 노래와 춤으로 이끌어가는 사태와 연애를 돕는 와키. 이건 어렵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행위의 주인공과 행위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둘 다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게 노예 극구성 원리인데 이게 바로 꿈의 8개 에피소드의 구성 원리로 반영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꿈을 시작하는 제1편가 여우비의 이야기고 2편이 복숭아 밭의 여우 결혼식 장면인데 1편은 2편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이 돼요. 1편이 주인공이죠. 2편이. 1편에서는 여우비에서는 해가 쨍쨍한데 비가 내리는 이 여우비의 미신적인 터부가 뭐냐면 나가지 마라. 그 여우 결혼식 하는 거 보지 마라. 응? 그러는데 어긴 아이에게 그걸 어겼어요. 궁금하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냐면 봐서는 안 될 걸 봤으니까 집에 못 들어온다. 라고 선언하고 못 들어간다. 라고 영화에 나오는데 사실은 못 들어온다죠. 온다로 선언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정도로 안 끝나요. 여호가 쉽게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 여호에게 목숨을 건 사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결의 단도를 줘요. 이 친엄마가 그래요. 웃기잖아요. 엄마가 왜 그래? 힘들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엄마가 왜 이러지 하고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 편의 벽승화밭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배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편은 뭐냐면 여우의 결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화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원이라보다 신화적인 차원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럼 말이 되죠. 응? 그럼 말이 돼요. 응?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그러면 그렇게 무섭게 해도 되죠. 그죠? 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일상의 삶이 소박한 색채로 그려진 여우비에는 인간이 무분별하게 거의 다 베어버린 복숭아밭에 진행되는 8편 물레방아처럼의 과장되고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여우 결혼식이란 이편 복숭아밭의 비일상적 신화 세계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의 세계를 서사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게 2편이에요. 1편이 아니라.
1편은 서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은 2편이죠. 그때 뭐가 되냐면 근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복숭아 밭이 다 상실돼 버려요. 그게 이제 과거의 집단적인 꿈이지. 그게 이제 복숭아 밭이 없어졌죠. 근데 그 무릉도원이죠. 복숭아 밭이. 이 동양의 이상향이죠. 그걸로 나중에 복원이 돼요. 언제? 8편. 물레방아 도는 마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로 꿈의 서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응? 그 2편을 시작하고 8편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3편과 4편은 현실 세계를 미메시스로 묘사하는 게 3편 눈보라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그냥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묘사를 해요, 군인들이. 근데 그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의 유령 군대 이야기 4편의 배경이에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또 3편의 그 주인공이 눈바라 속에서 본인들이 죽어가거든요. 그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는 게 눈의 여인이에요. 설녀가 어린 주인공을 여우체계의 심판으로 유혹했던 2편의 복숭아밭의 소녀하고 이어지고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 이 편의 소녀가 4편에는 좀 어른이 돼요. 4편, 그러면 4편의 터널이 이게 이제 설화적으로 구축하는 거죠. 설화가 되는 거죠. 구축하는 일본의 암담한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현실감을 더해주는 거죠. 4편은 또 유령들이 막 나타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하나가 나타나고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근데 앞에 그게 유령들이 이미 나타났으니까 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글의 초반부에서 5편 까마귀를 중점적으로 왜 검토했냐면 바로 일본 이런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일본 문화의 미래를 갖춰줄 교사, 그게 누구냐면 고흐 같은 사람이죠. 고흐 등을 구로사와 아키라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찾아다녔다는 거죠. 예. 구로사와 아키라의 작품은 기타 일본 영화 스타일과 다르며 그는 오즈와 스시로와 같이 바다에 앉아 맛있는 사즈케를 먹는 사람을 표현한 적이 없고 항상 생명력을 뿜어내는 세계를 묘사한다. 구로사 자신도 대체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동시에 마소 바쇼, 유사 부소를 도 좋아하며 폴 고겐과 앙리 둘루즈 루트레, 조르주 루오를 좋아한다. 또한 라야 소타츠, 도미오카 데사이 역시 좋아한다. 그리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오래된 유리 기물과 일본의 천기를 모두 좋아하고 하여 수집하였다. 동서양 다죠. 즉, 내 머릿속에는 서구 물건과 일본 물건이 모두 중요한 위치에 있다. 라고 말했던 거죠. 만약 구로사와 아키라를 이국적 정서를 지닌 큰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뿌리는 일본 문화 토양에 있고, 그죠? 그 작품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미 동양 전통 문화와 민족 정신이 고도로 인치하는 예술의 정수가 되었다. 이게 이제 왕시아래의 한중일 영화 미학, 색채 미학에 대한 비교였고, 박사 논문의 인용이에요. 의 전반부 그 네 편의 에피소드로 제시된 게 뭐냐면 일본 문화의 난경이죠. 공주에 몰린 거죠. 대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보편 까마귀였던 거고, 거기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후반의 에피소드 3편이 진행이 돼요. 5편에 이어지는 6편 후지사는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일별이 난경이 필연적으로 만날 묵시록적 현실이에요. 다 죽어버려요. 마지막으로 몇 명 안 남은 사람이 결국 죽게 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화적 세계관이 중심인, 그게 이제 현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피소드 7편과 8편의 배경이죠. 그거는 배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7편이 부신이 울부짖는 데에 무릉도원의 희망을 그리는 8편의 물레방아도는 말과 짝을 이루는 절망과 희망의 신화적 미래상이 주요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고르스와 아키라가 꿈을 공들여 제작한 이유는 근대 문명의 묵시록적 미래가
일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필연코 다가올 것 같아 불안하고 우울하게 하는 끔찍한 미래의 현실이지만, 응? 우리 다 덜덜 떨고 있죠. 인류 전체가. 어쨌든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환, 환각이나 몽상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절망과 희망의 환상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검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7편과 8편이에요. 구로사와 아키라는 이 영화에 오늘날 사회에 대한 나의 모든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도 사라지고 있으며, 응? 나는 자연스럽게 자연과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나의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라고 하였다. 간단히 말해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꿈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양의 미학사상, 즉 조화인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 사람과 사회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조화, 사람과 천지의 조화이며 이는 일종의 평등하고 부드러우며 친절한 관계입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노인과 같이 그의 얼굴에서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편안함을 볼 수 있다. 꿈의 특징 중 하나가 에피소드 사이에 강력하게 대비되는 색채감이에요. 다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색채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화 꿈의 색채는 뚜렷한 장식적을 지니고 있으며 색채가 특히 명쾌하고 밝으며 강렬한 시각 효과를 드러낸다. 첫 번째 여우비에서 스크린에 어둡고 안개가 자욱한 숲에 머리에 노란색 모자, 그다음에 옅은 노란색 얼굴, 각종 색채의 두건을 쓴 결혼식을 치르는 여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우의 신부는 흰색이에요. 이때 나무에 짙은 회색은 노란색, 파란색, 흰색과 강렬한 대비를 형성하고 화면이 닫혀있게 되어 강력한 시각적 충격력을 발생시켜요. 두 번째, 어, 복숭아 가수원밭의 푸른 언덕에서 빨간색, 흰색 옷, 검은색 옷, 흰색과 회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옷, 노란색 옷, 녹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옷, 청색을 입은 정령들이 춤추고 있어요. 이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과 녹색이 강렬한 색채 대비를 형성하여 밝고 놀라운 시각 효과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밝고 다채로운 색채가 드러나는 세계가 바로 동양 미학이 추구하는 이상 속 자연이 아닐까? 음, 꿈에서는 구로사와키라는 동양 색채를 절묘하게 사용하여 영화에 매우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부과시켰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좀 에피소드를 다 보면 차분하고 소박한 일상적 백수의 1편 여비와 짝을 이루는 게 2편이죠. 2편 복숭아 같은 이게 배경이고 주제니까 주제가 화려해야겠죠. 그래서 화려한 색채 향연이 오는 거고 한편 눈보라의 병사의 전진을 요구하는 차가운 백색이 있는데 그것과 짝을 이루는 거는 전사한 병사들이 후퇴를 어쩔 수 없이 요구해야 하는 4편 터널. 그게 더, 색이 더 강렬하단 말이죠. 이게 주요의 이야기니까. 또, 막막하고 지루한 사편의 색조와 유별나게 구별되는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고고의 그림이 지배하는 5편의 색채의 향연은 왜 색채의 향연이 벌어지냐면, 그거는 이제부터 과거의 근대적인 세계관을 벗어나, 응? 일본 문화의 탈근대적인 미래의 모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6편은 표지산의 묵시적인 미래 현실 앞에서 7편 국제색 중심의 절망적인 세계관과 8편 물레방아 도는 마을의 유채색 중심의 너무 희망적인 세계관을 그려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이라는 영화 속의 색채의 활용은 상징적 기능이 뚜렷하고 색상은 캐릭터의 감정 표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어요. 편 에피소드를 위한 색채 플롯처럼 이 색채 플롯이 있는 것 같죠? 색채 플롯이 있는 것처럼 구로사와 계란이 정교한 사운드 플롯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찍은 게 아니에요.
또한 꿈은 새로운 기술 영화 형식으로 채택하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태도를 확인시켜주는 영화다. 특히 그는 이 영화에서 영화 사운드를 진지하게 실험한다. 새로운 영화 기술에 관한 실험에서 심리적이고 감각적인 접근을 시도한 감독들 가운데 구로사와는 꿈에서 돌비 스테레오를 공감각적으로 활용한 최고의 예술가를 평가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찍은 지 30년, 20년,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최고 같아. 구로사와는 사운드를 활용해 쇼의 구성과 편집 효과를 창출할 수 없는 영화 경관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데 보이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꿈의 여우비 에피소드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화죠.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해가 비치는 숲의 이미지가 부스럭거리는 나뭇잎과 빗방울 소리로 제한된 공간을 응? 빗방울 소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된 공간을 심리적으로 확장시키는 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인 눈보라에서는 산을 오르는 인물들의 거친 호흡, 한악 장비들이 부딪히는 소리, 눈사태려는 공감각적인 소리 등이 짙은 안개와 눈보라 같은 시각 양식과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심각하네 라고 진짜 심각한 느낌이 들어요. 큰일 났네, 죽겠네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네 번째 터널에서는 사운드가 영화의 주제를 완전히 네 번째 터널은 사운드가 주제예요. 예를 들면 터널을 지나는 유령 군인들의 발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원포그의 가해와 피해 문제를 부각한 8월의 광시곡의 사운드 플랜에 관해서 김종국이 다음과 같은 해설을 꿈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8월 광시곡에 대한 글이에요. 카네가 든 우산이 바람에 찢겨지면 사실적인 음향은 슈베르트의 뒷장면을 부르는 어린이의 합창소리에 바뀝니다. 이전의 장면들에서 슈베르트가 사용되어 있다. 그로 사용하는 사운드의 대입법적 사용을 통해 주의를 확인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다른 생각, 이렇다 하고 제대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초기부터 구로사와는 단순한 감정의 차원, 강화 차원이 아니라 사운드를 장면의 감정적 상태에 대입법적으로 기능하는 음악을 사용하는 거죠. 이전의 영화들이 사용한 것처럼 원폭의 혼돈을 비유한 호구의 사실적 음향에서 어린이가 합창하는 슈베르트의 음악으로의 전환은 시각적 아이러니를 의도하는 거죠. 비바람의 거침이 슈베르트의 평화로움과 강렬하게 대비돼요. 사실과 비열의 고차짐에 관과하는 아이러니, 알레고리.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도 있고 색채도 있었는데 음악에서도 강화된 거예요. 일면 3편 눈보라에서 군인들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얼마 동안 쭉 들어요. 죽겠다 막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들리냐면 창백한 표정의 스노우 워먼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눈은 따뜻해 라고 말해요. 어떻겠어요? 죽으는 소리죠, 눈소리죠. 3편 그 눈보라 에피소드 내부에서의 사운드의 대입법적 사용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 속하는 설녀의 목소리와 이어지는 사편 터널의 전사한 걸 자각하지 못하는 노구치 일병의 사연에 그 감정을 증폭하여 그죠? 앞에 그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설녀가 있었는데 노구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사이에 그래서 내부가 아니라 사이에 사운드의 대입법적 사용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전사자 노구치 일병의 경험에 힘입어 몰사한 중대원 전원의 유령적 기환을 해요. 근데 그게 올 수도 있겠다는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하여 전쟁의 부조리를 고백하면서 혼자 살아남은 자라서 내 책임이라는 제3중대 중대장의 애도가 어? 중대장 개인의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이를 근본적으로 잘못 든 일본 문화의 문제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어쩌면 이런 장면에 공명할 수 있게 하여 관객에게 감동의 깊이를 더하게
깊게 할지도 모르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꿈이 플롯이 자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정확하게 딱 분석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관객 설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는, 그게 공감하는 세력이 아직도 문학의 주류로 자처하는, 그 왜 그러냐? 근대 말기, 아직 근대가 안 끝나서 그래요. 근대 말기 시대. 그러나 할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대 말기에 가축 위기의 위기 상황들이 더 보편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걸 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후지산이 폭발하는 게 꿈같이 안 들려요. 최근에 한번 폭발했잖아요, 부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것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실제로,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어, 그 후지산 옆에 있는 원자폭탄 6개가 폭발을 해서 일본이 방사선에 오염돼서 죽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가 했죠, 폭발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구조가 했던 게 꿈 같은 엉뚱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꿈에서 구로사와 아키라가 꿈꾸던 무릉도원의 미래상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희망의 원초적 경험 중에 하나가 될 자격이 충분히 생기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라쇼몽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벌어진 아이의 난경 앞에서 벌어진 아이를 마지막에 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쩔쩔매요, 사람들이. 나무꾼에게 스님보다 더 깊은 지혜를 보이며 어?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 자비의 선언을 하게 하였던 그때 40살이었죠. 40살의 아키라 구로사와가 이제 80살의 아키라 구로사와가 되어 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정함의 소망을 표현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드라마 트루기의 긴장감 부족 사태를 비난하기보다는 1910년대생의 시대적 한계에도 포스트 모던 이야기 좀 어렵죠. 아주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팔근대 시대로의 평화적인 영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선구적으로 모색했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구로사와 아키라의 꿈을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겠지만 그가 말하는 심오한 사상적 견해를 깨닫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설명을 열심히 했지만 문학공간 2024년 1월의 평론문에서 필자가 지적한 게 뭐냐면 영성사상의 영화 시대의 도래가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의 꿈에 힘입지 않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구로사와 아키라가 2023년, 이게 언제냐면 2023년 12월 개봉 영화 11편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1990년대 말했죠. 구로사와 아키라가 그러니까 30년 뒤에 보편화가 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